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은 하늘이 매우 뿌였습니다.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끊임없이 대립시키고 나와 다른 편에게는 범법자 친일파로 밀어붙이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문제라며 말 그대로 정말이지 리얼한 돌직구를 날리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변을 밝힌 겁니다. 누가 금태섭을 탈당하게 했을까?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이 따끈따끈한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번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에 이른 사례가 2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독감 백신 믿고 맞아도 되냐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무료 독감 주사 맞아도 되나 불안. 국내 확인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 1건이라는데 벌써 이번 독감 백신을 맞고서 사망했다는 사례가 3건이나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독감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라는 겁니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 사이에서 독감 주사 맞아도 되냐, 무료 독감 주사 맞아도 되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접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일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산업부 직원들이 일요일 밤에 나왔다. 그리고 새벽까지 증거인멸을 했다. 444건의 문건을 삭제하고 폐기했다. 그중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까지 삭제가 됐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산업부 직원들은 중요하거나 민감한 자료부터 없앴다라고 실토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다는데 산업부에서는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요일 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요일 밤의 진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너무 나간 추법무? 가족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이 수사 보고를 아예 안 받았는데 윤 총장의 지휘권 박탈을 끼워 넣었다. 대검 관계자들은 이거 총장 망신 주기용이다라고 꼬집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총장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며 대검과 윤 총장을 추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비판하는 걸까요? 내일 윤 총장은 국감에 나옵니다. 윤 총장이 무슨 말을 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비대위 여기서 끝내자. 당 안팎에 일고 있는 이 비판에 대해서 경향신문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체제 흔들. 조경태 의원은 더는 대안세력 기대 못해 한계 절감한다라고 공개 발언했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의 면전에서 야당 역할을 못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비대위 혁신 행보에 불만을 고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당 지지율 이만큼도 못 끌어올렸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 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낼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10조 원 메모리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인텔 랜드 사업 통째로 샀다. 랜드 점유율이 11.4%에서 22.9% 2배로 뛰었다.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제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소장파, 소신파, 중진 국회의원 출신의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문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연사, 의문사. 독감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벌써 3건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에서는 독감 백신 때문에 죽은 건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사망에 이르는 건지는 불명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마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 이후에 산업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결국엔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데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탈당입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상대편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오만함, 막 이런 말도 썼습니다. 잠시 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왜 탈당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도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벌써 2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독감 백신 이후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3건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 사망의 원인이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독감 백신을 맞을까 말까. 질병청에서는 이유는 불분명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 사이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독감 주사를 그래서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질병청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또 3번째 사망. 인천 고교생에 이어서 하루에 2명이 사망한 건이 보고가 된 겁니다. 어제 오전 전북 고창에서 78세의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78세의 이 A씨는 그제 19일이죠. 독감 무료 접종. 17세 고교생도 무료 접종, 그리고 이 A씨도 무료 접종. 해당 백신은 상온에 노출되거나 침전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8세의 숨진 A씨는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접종 전후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의원에서 접종받은 마을 주민 중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건도 현재로선 없다는 겁니다. 부검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어제 오후 대전 서구에서 82세의 B씨가 역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1시간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5시간 전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에서 동일한 백신 주사를 맞은 32명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북 고창에서 사망한 70대 여성의 이웃에게 저희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기 전후로 해서 특별한 건강에 이상이나 다른 별다른 징후가 있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이웃 주민은 과연 사망한 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아무 이상 없었고 몸이 따뜻하고 열 있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9시에 병원에 가자는 얘기밖에 아무 이상 없었어요. 자, 이재명 기자,
초유의 일인데요. 3명이 접종 후에 사망하는 일이 거듭 발생을 했고 셋 원인 다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어제 2명이나 추가됐는데 자, 질병청의 입장 나왔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백신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부 다 지금 뭐 인천의 고교생부터 시작해서 한 사흘 만에 백신 접종한 지 그리고 어제 고창에서는 하루 만에 그리고 대전에서는 반나절 만에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잇따라 났습니다. 어제만 2건이고 사실 인천 고교생 사건도 그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틀 사이에 3건의 사망사가 모두 알려진 거죠.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굉장히 방역당국이 많이 강조했죠. 그래야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독감 백신 맞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이제 상관관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9년도에 딱 한 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한 4개월간 독감 백신을 맞고 한 4개월간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돌연사 자체가 처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2월부터 독감이 유행합니다. 예.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한 3주 정도 있다가 면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1월 초에는 독감 백신을 사실 맞아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번 역학조사가 이달 내에 정말 나와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되고 국민들이 두려움을 없애줘야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방역당국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달 내 어떻게든 확실하게 이 사건의 원인, 그러니까 이 사망 사고의 이유들이 뭔지 정확히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 역학조사 그리고 부검 등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 있을지 모를 백신 품질 논란도 빨리 우리 질병청이 종지부를 찍어줘야 할 것 같은데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40대 주부 A씨는요. 오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엔 꼭 독감 예방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고민이다. 아직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조사 결과 보고 맞을 생각이다. 그렇죠? 질병청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 결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36살의 신모 씨. 젊네요, 신모 씨. 지난주 둘째 아이에게 독감 백신 맞췄는데 불안감이 크다. 첫째 아이와 우리 부부는 올해 독감 백신 안 맞을 계획이다. 첫째 애랑 부부는 아예 맞을 계획 접었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의원은요. 어제는 70, 80대들이 몰려들어 반나절 만에 하루 물량이 소진됐는데 20일 오늘은 절반도 안 나간다. 그만큼 사람들이 맞으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 의원은요. 무료 접종 시 어떤 백신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엄마들의 문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사망하는 사례가 3건이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접종을 미루거나 아예 올해 접종 안 맞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 집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댁도요? 예, 저희 딸이 고3이거든요. 네. 워낙 정부 당국에서 이 겨울에 트윈데믹 얘기를 하니까 이제 12월 달에 수능 보기 전에 반드시 독감 백신 맞으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3명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일단 당사자인 딸이 무서워도 못 맞겠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맞으라고 할 수도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빨리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제 3가지 원칙, 선제성, 충분성, 투명성. 그래서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사전에 충분하게 낱낱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해왔잖아요. 근데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무언가 영 석연치 않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물론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도 이유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왜 백신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느냐. 사실 코로나 독감 백신 배송 과정에서 상원 노출했다고 난리가 난 게 한 달 전쯤 됐잖아요. 예. 그 후에 전량 폐기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전량 폐기한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만큼
뭐 명백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국민적 의구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질병관리청이 이 국민들 의구심을 해소해서 이 스스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예.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질병관리청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바랍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 백신 품질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었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색 침절문 논란, 그리고 상원 노출 논란 이후에 이런 일들이 3건이나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가 이 전문가에게 직접 이 문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창에 사시는 70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길랭발해일 가능성도 있고, 어제 사망하신 80대 대전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맞은 후에 그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이상 반응에 따른 위험도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감염에 의한 위험도를 낮추는 어떤 잠재적인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정부가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한 건이 있었습니다. 독감 접종으로 인한 사망 공식 인정받은 국내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뿐이다. 65세 여성 A씨가 2009년 10월에 독감 백신 접종한 이후에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입원 치료 중 폐렴 증세까지 겹쳐서 이듬해 2월에 사망했던 경우인데요. 지난 2010년 이 A씨가 심의를 거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연관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가을 독감 접종 후 고령자가 8명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한 건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인과 결과가 다다르기까지 의학적인 규명만 필요한 게 아닌가 보군요. 일단은 의학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가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그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그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인과관계도 있고 손해액도 다 내가 입증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백신을 생산한 회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요번에 문제가 됐던 신성약품과 같은 그런 유통회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병원에서 접종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런 사람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그 감염법 예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한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고의 과실을 상관없이 내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예컨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것만 입증을 하면 그러면 국가에서 일단 배상을 갖다가 먼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까지 배상이 되냐면 그 최저 임금의 240개월치.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이 한 달 우리나라 2020년에 179만 원,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연봉이니까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배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겠는데, 요번에 세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사망한 사람이 고3의 아주 젊은이였어요. 예. 그다음에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두 분 추가로 그 돌아가신 분은 70대, 80대 이제 노인분들인데, 이분들은 아마 뭐 기존에 그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다른 그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감염법 예방법의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질병청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무엇 하나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을 때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많은 조간 보도에서 이런 점은 반드시 주의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독감 백신 맞을 때 이런 점 주의하세요. 사실은 너무 흔하게 쉽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백신 맞고 뭐 일상생활하고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종 전에는 컨디션이 좋은 날에 되도록 접종하셔야 된다. 접종 중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만성질환 및 이상 반응의 경험이 있는 분은 미리 의료진에게 상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접종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뒤에 귀가하는 걸 질병청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흡 곤란한지, 몸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는지 이상 반응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질병청은 설명하고 있고요. 주사 부위를 세게 문지르는 행동은 안 된다. 3분에서 5분 지그시 누르라. 무리한 활동 및 음주는 안 된다. 귀가 후 최소 3시간 편하게 휴식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한 2달 전에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술 먹지 말라. 음주. 그다음에 사우나 가지 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달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레르기 증상이나 기저질환에 대해서 의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우리가 주사를 맞기 전에 저는 문진표가 있거든요. 그걸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눈도 어둡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소 불철저하게 했을 가능성도 많고 또 농사철 같은데 또 힘드신데 일을 무리하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그 백신 자체보다는 지금 코로나19와 백신의 지금 현재 독감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환경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런 어떤 예방 접종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병청의 역학조사 결과가 보도되면 즉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일요일 밤 444건의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파일들이었고요. 그중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돼서 팩트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다. 가동 중단 타당성 여부는 감사의 범위 바뀌다. 산업부 관계자들 검찰 고발 안 했다. 배군규 전 장관 재취업등 못하게 정부에 통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주의를 요구했다. 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가운데서 산업부 직원들이 일요일 밤, 그날 밤, 새벽까지 출근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일요일 밤에 지운 444건의 문건, 산업부의 증거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치의 내부 문건 그리고 청와대 보고 자료를 일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상당수를 누락한 채 일부만 제출했다. 그래서 감사원이 다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의 B 국장은 감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회의 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업부 직원 A씨는 평일에는 사람이 많아서 좀 부담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 그러자 산업부 C 과장은 자료 삭제를 그럼 주말에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산업직원 A씨, 현장 감사 전날인 2019년 12월 1일, 현장 감사 전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 24분부터 오전 1시 16분까지 공무원이
밤 11시에서 오전 1시까지 출근합니까? 사무실 컴퓨터에 안에 저장된 444건의 문서를 삭제합니다.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도 120건 문서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400여 개의 문건 중에서 120건의 문서는 확실하게 파괴를 했다는 거죠.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부 직원 A씨는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관련된 중요 파일은 나중에 복구돼도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수정한 뒤에 삭제했다라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산업부 직원의 발언에 따르면 혹시 감사원이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걸 복구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게 파일 내용과 파일 이름을 수정한 뒤에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 일요일 밤 11시에서 1시까지.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증거인멸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야말로 헌법유린 국기문란 사태라고 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이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 공모해서 감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특히나 긍지 높은 공직자들이 정말로 일요일 날 한밤중에 그것도 자기 사무실에 정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들어서 이 감사원의 요구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공무원들 얼마나 인간적인 이 괴리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무원들이 저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이 아마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떤 믿는 구석이나 신변 보호 보장이 있었으니까 저걸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 맞서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그 공무원들을 배후 조정하거나 인멸 교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밝혀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왜 저렇게 했을까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은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탈원전을 추진하려면은 국민적 공론을 모아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됐지. 저렇게 안전성 나아가서 경제성마저 조작해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운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나아가서 저렇게 증거인멸까지 나섰던 거는 정말로 이 탈원전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고 증거인멸 자체는 도둑이 재반을 저린 꼴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보신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 있잖아요. 감사 결과 무엇이 드러났는지 444건의 파일을 삭제했다. 다시 한번 좀 띄워보면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 행동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국방부에서도 공무원 그래도 한 5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는데, 기업에서는 예컨대 이제 검찰 조사 같은 거 나오면 일단 관련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숨기거나 그런 일들은 종종 언론에도 나오죠.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고요. 증거인멸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게 다 국가의 기록물이라고요. 예. 그 공공기관 국가 기록물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법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핵심은 이제 경제성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 이게 논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경제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만에 하나 이 부분이 경제성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특가법상에 국고손실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감사원법에 보면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사를 방해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판례도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판례를 갖다 찾아보니까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모 방송사 대표가 그 감사원의 요구를 갖다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경영 자료를 그냥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거나 뭐 숨기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자료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백한데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갖다가 산자부에서 또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원법의 규정을 모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팩트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원전을 중단한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했느냐와의 판단과는 별개로 과연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행동을 왜 벌였으며 이 같은 행동들이 과연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따로 떼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입장을 냈어요. 이재명 기자. 산업부는 탈원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 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재심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왜 그랬냐? 무슨 의도로 그랬냐?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라는 부분인데 왜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사실 모든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추진되는 과정, 그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정책의 정당성이 나올 텐데 뭐 탈원 정책이 적절했냐 안 했느냐 그걸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는데 그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감사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감사원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모든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모든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산업부가 전혀 응하지 않았죠. 만약에 당당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월요일 새벽까지 나와서 그 자료를 모두 폐기합니다. 그 시간도 매우 문제지만 방식도 매우 문제입니다. 폐기한 것들이 다시 복구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폐기한 게 아니라 폐기하기 전에 문건의 제목을 바꿉니다. 어허. 그리고 내용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뭐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이런 문건은 제목이 4234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구를 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문건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한수원 사장님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한 문서인데 그거를 4243. 제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제목을 4243이 무슨 바꾸고 뜻일까요? 그냥 제가 볼 때 4243.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제목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삭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방대하니까 444건이나 되는 문건을 삭제하다 보니까 제목을 일단 그냥 숫자를 막 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구돼도 제목을 정확히 알아야 그 복구한 내용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텐데 그걸 모르게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증거를 삭제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 2명을 그냥 징계를 요구합니다. 과연 이게 적절했느냐. 근데 일부 감사위원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옹호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공무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증거를 완벽하게 은멸하고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간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일제히 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당시에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모든 문건들은 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공용 물건이다. 그걸 임의대로 삭제하는 건 중대 범죄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이 문제를 그냥 단순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산업부에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려면 지금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발표했던 이 내용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밤에 나와서 444건의 문건을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과 반박 혹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결여된 채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지영 감사원장이 지난 15일에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군요. 들어보시죠.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들 다른 자료 또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많은 보도 중에 하나가 산업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전 조기 폐쇄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였다라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인지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부 과장은 해당 내용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폐쇄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백 전 장관은 경제성 평가 착수 전에 폐쇄를 이미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관에게 얼마든지 정책과 관련돼서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죠. 자, 언제 결정되느냐. 중요한 건 산업부나 그 밑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역들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현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간 보도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런 팩트와 객관성은 없어지고 대통령의 말에만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 움직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그 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거든.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당선 직후에 각 부처 보고가 있었을 거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직이 한 5년 전에 2012년부터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관료라고 하는 집단은 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 자기 부처의 정책의 방향이 어떻다는 걸 이미 다 선거 때 이미 다 짜맞추고 활동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 직전이나 당선 직후에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브리핑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대통령이 그걸 보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런 때쯤 일정 정도의 2060년까지 완전히 원전을 없애겠다는 게 전체 마스터 플랜인데 그 어떨 거냐라고 이제 4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최이봉 산업정책 비서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벌써 자기네들이 올린 거, 뭐 저도 추정입니다만은 백 장관이 4월 4일 날 한수원 직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용역에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일정 정도의 산업부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탈원전의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자기네들이 왜 그러면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를 삭제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산업부가 무리하게 마스터 플랜을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움직인 거고 또 반성해야 될 것은 산업부가 산하기관이나 한수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만 지시 내리면 언제든지 정책을 스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과도한 부분이 또 하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부분이 같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 1주년이라고 하는 2018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직전에 해야 되니까 한수원이 언제 결정됩니까? 실제로 6월 15일 최종 폐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실은 짜맞추기식 수사를
말하자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김용태 의원님.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우리가 조선시대 이 사극을 한편 보는 것 같습니다. 사극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이제 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짐이 대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니 더 이상 경들은 논하지 말라.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대역죄로 다스리겠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 정지 언제 하느냐. 저 말이 바로 대권으로 내린 명령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로 영혼이 있고 소신이 있는 공직자라면 규정이 이렇고 절차가 이렇고 다음에 설령 그 정지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 왕의 대권이냐 이런 식으로 받들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자세들이 결국은 정말로 그 긍지 높은 공직자들이 영혼을 팔아서 증거 인멸까지 나서는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꼴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 부분 우리 또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앞서 제가 야외에서 오프닝 인사 때 말씀드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하풀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인간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밝혔다는 외교관도 두 번째 하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 내에 소신파 의원으로 손꼽히는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내에서 조금 박해라는 멤버 중에 금을 담당하고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아침 본인의 SNS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며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적나라하고 돌직구입니다. 상세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신파 금태섭 전격 탈당, 민주당을 떠나며 라는 글인데요.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받고 재심 청구한 지 5개월. 그런데 아직까지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리적 토론 없었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안 알려줬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먹고 욕 덜 먹고 손에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재심 문계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편 가르기로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여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굉장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떴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을 범법자다, 너는 친일파다 라고 몰아붙여서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문제다라고 쓴 겁니다. 자기 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좌표를 찍힌다.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대통령 말하는 거죠. 에너지니 이낙연 대표 말하는 거죠. 하면서 눈치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까지 사실상 비판을 하면서 탈당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자,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금태섭 의원은 본인에게 내려진 당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 청구한 지가 5개월이 지났다라고 금 전 의원은 밝히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그 이후에 재심 청구에 대해서 징계가 맞다 혹은 징계가 과했다 미안하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런 나오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 총선 직후에 경고 징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미 5달, 6달 됐는데 그 사이에 윤리위가 여러 번 열렸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제기했던 재심 청구를 결론 내지 않고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뿐이 아니라 어떤 책임 회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욕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 물론 이 징계 자체가 제가 볼 때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SNS에 공개한 것처럼 바뀐 민주당이죠. 금태섭 전 의원 얘기 그대로 옮기면 본인은 1998년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런데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과 지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오만함이죠. 그러니까 유연함과 겸손함을 잃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탈당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본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두 번째, 오만함이라고 금태섭 전 의원은 표현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와 7.15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신을 이야기했을 때 좌표가 찍혀서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서 당의 지도부가 양념이니 에너지니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라는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기자와 방금 팩트를 체크해봤고 김영주 의원님, 두 번째, 바로 이 오만한 부분인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와 7.15로 규정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는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분법이죠. 나는 정의롭고 내가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소위 조로아스터 교주, 매니키안적인 이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데 앵커께서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돌고 돌고 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지도부들이 에너지나 양념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와 같은 어떤 친문 지지자들이 더 강성이 되고 그 강성이 더 강하게 말하자면 친일파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붙여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더 강해지니까 그게 올라타려고만 생각하지 그것을 좌절해 말하자면 없애지 못하는 현재의 당의 상태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이 금태섭 의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더 민주적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이 이 문제를 의원 하나의 징계가 늦어져서 탈당한다라고 보지 말고 좀 더 말하자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비민주성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지적되는 이 부분은 금태섭 전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에 이른바 소신 발언을 해서 방금 금 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양념과 에너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신 발언 때문에 많은 댓글 공격에 금태섭 전 의원은 댓글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 댓글 공격과 관련돼서 금 전 의원도 탈당계를 낸다면서 밝힌 부분인데 김용태 전 의원님, 이거를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양념이니 에너지니 라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다는 겁니다. 김용태 전 의원님도 탈당해 보셨잖아요. 네,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지만 그 정치 평상시에 당의 어떤 정치적 의사하고 이제 배치돼서 탈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 입장에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예. 아침에도 제가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금 전 의원과 통화했습니까? 이제 담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자기
뭐 여러 가지 고심해서 결정을 했고 예.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금 전 의원이 조금 전에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고요? 예. 뭐 다른 것보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응원 보내주고 싶다는 이제 생각인데 저는 금 전 의원의 이 탈당은 이거는 분명히 제 의견입니다. 거창하게 헌법이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상식을 파괴하는 현 전체주의 독재하고 싸우겠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상대와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권은 그야말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하는 지금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마 금 전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꼈던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도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자기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최소한의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집권 세력이 하는 거는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 뒤집을 때도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도 이 금태섭 의원이 단순하게 자기 징계권 지지부진한 것 같고 탈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정치인한테 탈당이라는 건 중차대하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금 전 의원이 저 탈당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무언가 상식을 되찾아가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김용태 전 의원님의 견해이지. 예, 맞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견해는 아니다라는 말씀.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금 전 의원께서 그러한 생각으로 탈당하셨으리라고 짐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이 징계 재심 청구가 5개월간 나오지 않은 부분과 관련돼서도 금 전 의원의 이 탈당 소식과 함께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당에서는 아직도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 정익진 변호사님,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는데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지금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은 아쉬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금 전 의원의 충고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일단 떠나신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기자가 취재한 내용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정익진 변호사님 여러 가지 민주당의 문제점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주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이낙연 대표의 이제 입장도 반대되는 해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낙연 대표께서 말한 부분에서도 이 징계 재심 청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네. 아마 추후에 나오리라고 보는데 자,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십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연이 되겠죠. 왜냐하면 재판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명백한 사건, 간단하고 간단하지 않은 걸 떠나가지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이기고 지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건을 갖다가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 찔린다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금태섭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달이 건너가지고 저랑 같은 학번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금태섭 의원이 한 이야기가 전 의원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당이 여당이 금전 의원 같은 사람을 포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느끼는 그런 그 임팩트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상당하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 관련된 여당 측의 입장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핫플입니다. 한 외교관이 인간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의 A 부영사, 작년 부임후 직원들에게 상습 욕설 폭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내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 먹고 살 수 있었다.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그걸 먹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총영사관 직원들이 외교부에 A 부영사의 비위행 16건을 신고했고요. 외교부는 영사관 직원들의 진술을 안 듣고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질문했다. 16건 중 3건만 확인을 했다. A 부영사는 장관 명의의 경고조치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이러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기자, 외교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적절한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글쎄요, 굉장히 가벼운 경고 조치가 취해진 걸로 봐서는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공간에 있던 이제 직원들은 16건을 신고했습니다. 단순히 폭언 욕설뿐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물품 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각종 비리가 좀 망라된 이제 그런 비위를 제보한 건데, 사실 그 중에 이제 3건만 지금 인정됐다는 거고, 그 중에 어떤 게 인정됐는지는 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비리보다는 어떤 폭언, 욕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 처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 그 말도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이야 황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외교관으로서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은 사실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과연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만약에 수시로 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경징계를 하고 계속 그 제 공간에 근무를 시키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근본적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여러 차례 좀 논란이 됐던 것들이 이제 외교관의 비행에 대해서 굉장히 더디고 흠뻑하게 징계되는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죠.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도 경징계를 하는데 무려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외 공간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대한민국이죠. 거기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가장 높은 도덕적 어떤 그런 기준, 그런 도덕성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외교부가 이런 문제에서 좀 단호하고 또 좀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핫플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허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올린 글이니 이것부터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 장관의 글 그대로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고지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을 비판하면서요.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알았든 몰랐든이 맞는 표현인데 추 장관이 맞춤법을 틀렸습니다. 알았던 몰랐던은 틀린 맞춤이고요. 알았든 몰랐든이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글의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수 많이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까지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관련된 중요한 사람을 좀 많이 불러서 수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검사들이 연루가 돼 있다. 그다음에 그 검사들이 연루가 됐을 때 그 고리가 됐던 게
전직 그 전관, 그 검찰 높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변호사가 김봉현 씨한테 뭐 이러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 강력하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 그 안에 이제 윤 총장 관련된 그 이야기도 딱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하게 봤던 것은 황운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검찰을 아주 비판을 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서 그 다음에 떼돈까지 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뭐 향응도 받고 심지어 검찰 수사관 아내가 뭐 고가의 무슨 백까지 받고 이런 행태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추 장관과 지금 여권에서 뭐 강력하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조금 더 있은 다음에 한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해당 검사들이 누구이며 그다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처벌이나 징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올 초에 1월 달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갖다가 하면 그런 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여권에서 황운하 의원 등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을 과시하듯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될 수 있다라는 말을 황운하 의원이 했고요. 장경태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전현직 검사 8명이 연루된 검찰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 아침에 올린 글과 여권 의원들의 발언이 이재명 기자 맥락을 좀 같이 하는군요. 같이 한다고 봐야겠죠.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에 지금 결국 검찰의 불신, 그러니까 검찰의 비위가 검찰 자체가 이 사건에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검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추 장관의 오늘 아침 페이스북 이제 글을 보면서 물론 추 장관이 비판했던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뭐 여권 중심의 수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비판한 것 자체. 그래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성찰하고 사과해야 된다. 뭐 그 부분 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할 문제와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당장 지금 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게 남부지검입니다. 남부지검에서 과도하게 피의자를 불러서 여러 차례 압박을 했다. 이런 건데 수사 주체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남부지검이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부지검장을 오히려 징계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수사를 잘못했다 그러면. 특히나 이 수사를 제대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비위 자체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는 거고, 야권에서는 야권 인사는 보고를 받아서 제대로 수사하라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미 여러 차례 추미애 장관 인사를 통해서 뭐 저희가 늘 많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뭐 측근들이 거의 없는 지금 수사 라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고 제대로 받지 못한 총장에게 뭐 사과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럼 수사권을 박탈하고 나면 그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자체적인 의문인 거죠. 그래서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그리고 여권의 비판이 물론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분명히 뭐 이해할 수 있고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아침 윤 총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재차 비판을 했고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의 선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건 어제 한 말입니다. 자, 추 장관의 발언은 메시지는 오늘 아침. 지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어제 발언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며 추 장관에게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총장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이번 수사는 신속하고 성역이 없어야 하고 엄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들었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감독을박하는 것은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실제 말하자면 지난번과는 달리 윤 총장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때는 한 8일 정도 고민하다가 이거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받아들이면서 한 메시지 말하자면 피해자를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추 장관과 여권이 말하자면 그런 어떤 직접적인 지휘권에 대한 옹호를 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걸 하는 것인지를 맥락을 놓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라임 옵티머스 다 합치면 그 2조가 된 돈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요. 실제로 말하자면 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불과 100억, 200억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돈을 빨리 찾아서 피해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의 핵심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실제로 마치 이제 프레임을 거는 거죠. 일부러 윤석열 특수통 사장들이 이것을 말하자면 커넥션을 가지고 뭉갠 거다. 이 수사를 느리게 한 그런 어떤 정치성을 자꾸 또 붙이려고 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도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커넥션에 말하자면 부분이 있으면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옥중수선이라고 하는 것의 실리성의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 정언하는 것보다 훨씬 편지를 아무렇게나 써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딸랑 하나 가지고 그렇게 채택한다는 것도 너무 조급해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여야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당에선 정청래 의원, 야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 수사지를 기사를 어제 보면서 요즘 이날치 범 내려온다 그 노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래서 검찰들이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검찰 또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을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선고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화환이 배달된 사진도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화환들일까요? 왜 윤 총장 앞으로 화환들이 배달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대검청사 앞에 여러 가지 화환들이 쭉 돼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팅,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돼 있고요. 으쌰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대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배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윤 총장에게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배달됐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엿이 배달됐었습니다. 쌀엿. 좀 조롱하고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긴 선물이겠죠. 자, 그러자 바로 그 뒤에는 또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며 꽃다발이 배달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화환이 배달된 겁니다. 김용태 전 의원님. 예전 어목했던 군사독절 시절에 야당 지도자였던 YS나 DJ가 이제 자택 연금을 당하며 그 시민들이 밤에 몰래 가서 정말로 본인이 그 어렵사리 모은 돈, 꾸깃꾸깃한 돈을 돌멩이에 싸서 집 안으로 던져넣었던 일들이 정말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잘 아시다시피 독립군들에게 그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 같은 돈을 밤에 몰래 목숨 걸고 전해졌던 우리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정권 차원에서야 라임 옵티머스가 정말 정권의 밑둥을 흔들 수 있는 사태로 번질까봐 무언가 여러 가지 초점을이기, 연막작전 이런 걸 펼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맞서서 윤석열 총장 흔들리지 말고 누가 잘했건 못했건 심지어 검찰이 잘못됐더라도
낱낱이 밝혀서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국민의 정말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국감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재차 비판했기 때문에 내일 국감에 나와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윤석열은 과연 검찰 안팎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물러나면 로비 의혹 수사 끝장난다. 식물총장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 임기 내의 마지막 국감을 대비 중인데 추 장관 혹은 여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고 A 검사는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냐라는 도전의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C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 국감 지켜봐달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소개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일 국감에서 윤 총장이 나오는 모습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돌직구쇼 생중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두 건의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판단과 결말이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닮은 꼴 두 사건 오늘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가 만든 장발장, 다들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사건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달걀을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고시원. 구운 달걀, 맛있죠? 18개, 5,400원 상당을 훔쳐서 도주했는데 이 47살의 A씨가 일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었다. 10일 굶다가 전에 살던 곳에 혼자 달걀이 떠올라서 훔쳤다. 경찰은 절도 혐의와 관련돼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님, 예. 달걀 10여 개 훔쳤다고 18개월 구형이 내려진 거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죠? 건설 현장 청소부로 일하던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공사가 중단되니 자연히 자신의 일자리도 잃게 되고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게 되자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쳤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 A씨 주장에 따르면 열흘 가까이 물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검사는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산출식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처리 정보 시스템에 사건 기록과 전과 등을 입력하면 산출되는 구형량이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사실 산출되는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요구한 것이 18개월입니다. 아하.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아니 배가 고파서 달걀을 몇 개 훔쳤다고 징역 18개월 구형에 상당히 분노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A씨를 두고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검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가혹하다, 죄값 받아야 한다. 여론은 다행했습니다. 달걀 18개 훔쳤는데 너무 가혹하다. 여기에 로라 비커라는 BBC 서울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국 검사는 배고파서 달걀 훔친 이에게 18개월형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호와 같은 형량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범죄 전력이 다수였다. 지난 15일 징역 1년 선고. 법원은 1년 선고는 최대한의 배려다. 추후 출소 뒤에는 이 같은 범죄 저지르지 마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서 재판받던 중에 달걀 절도, 동종 전과가 9건 있었다라는 거네요. 박성현 변호사님, 이게 좀 반전인데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A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피해자의 돈을 스스로 가져간 혐의로 지난해 5월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올해 2월에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로 검찰이 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달걀들을 훔친 혐의로 재차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이 A씨의 경우에는 9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달걀을 훔친 겁니다. 누범 기간이란 다른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이내에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이 누범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징역 18개월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정 형량보다는 오히려 낮은 형량이 지금 선고됐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앞서서 2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 장발장, 이번엔 뭘 훔쳤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한 시장의 생선가게에 말린 삼치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 때 가자미 18마리도 없어졌다. 삼치 가자미 맛있죠? 수사 결과 모두 50대 남성의 소에 배가 너무 고팠다. 생선가게 주인은 선처 의사를 밝혔고요. 검찰도 불기소, 경찰도 자립에 도움을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자, 박승민 변호사님, 이번엔 대구 장발장이에요? 대구에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던 지난 3월에 대구의 한 시장 삼치 가게에서 삼치 한 마리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 설 연휴 때 삼치와 함께 판매하던 가자미 18마리도 없어졌습니다. 바로 50대 남성 B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던 것인데 이 B씨 역시 배가 너무 고파서 이 물건들을 훔쳤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B씨도 절도 전과가 3번이 넘었습니다. A씨와 동일하게 상당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합니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B씨의 자립을 돕기 시작하는데 주민센터에 B씨를 데리고 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도 얻었고 일자리를 얻은 B씨는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데 일단은 생선가게 사장님을 저희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막상 잊어먹었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잡기만 잡으면 막 가만 놔놓는다고 했다가 보니까 행석도 그렇고 너무 보니까 좀 안 돼가지고 그래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래 묻고 싶으면 와서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다 이러고 날 좋으면은 가서 이제 따뜻하면 일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내가 또 말린 우리 생선 구웠는 것도 하나 줘가지고 그래 보냈어요. 한참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막 하기 힘이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불쌍하고 안 돼가지고 우리 행선분한테 내가 그 메시지를 내가 보냈습니다. 뭐 이걸 법대로 처리하면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인데 나는 용서를 할 테니까 행사님도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고 내가 용서를 한다고 법대로 하지 말라고. 요새 전부 어렵고 이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 삶은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아요. 결국은 두 사건의 결말이 다른 게 생선가게 사장님의 선처 때문입니까? 선처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종전과와 시형전과 정도의 차이, 그로 인한 적용되는 법률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이 사건 A씨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금형이 없고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B씨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생계형 범죄까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사건 박성민 변호사가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고혈압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인지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인지 질병청에서는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한 60세 남성이 사망을 했고 역학조사에 정보가 들어갔다는 뉴스 속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사 만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